정말 이럴 거야, 모두? 큰 집 체면이 있지? 엄마, 큰일 났네? 제사 음식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올해는 제 체면부터 지키겠습니다. 저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어느덧 12해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 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는 모든 게 낯설었고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잘해보고 싶었어요. 맏며느리라는 말이 어깨를 눌렀지만 그 무게가 자랑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큰 집이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라고, 제가 잘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제 결심은 어느 순간부터 의무가 되었고, 의무는 점점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 준비는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몰랐습니다.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했어요.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 하셨고, 시동생네는 애가 어려서 힘들다 했고,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엌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고기를 삶고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치면서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명절과 제사가 돌아올 때마다 저는 손목이 시큰해질 때까지 칼을 쥐고 있었고, 허리가 저릴 때까지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배어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려도, 전을 뒤집다 기름이 튀어 손등이 데어도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던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빠지면 이 집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몸살이 나서 열이 오르던 해에도 했고, 아이가 밤새 열로 끙끙 앓던 날에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조금만 고생해, 끝나면 쉬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점점 형식적인 문장이 되었습니다. 끝나면 쉰다고 했지만 끝나도 쉴 수는 없었습니다. 설거지가 남았고 뒷정리가 남았고 다음날 아침상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해를 보냈습니다. 제사상 위에 올라가는 음식들은 늘 정갈했습니다. 친척들은 역시 큰 집 며느리는 다른 애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책임을 더 얻는 말인지 그때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으면서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제사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올해는 음식 좀 더 정성껏 해라. 큰 집 체면이 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열해 동안 제가 정성껏 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요? 부족했다는 뜻인가? 더하라는 뜻인가? 아니면 아직도 모자라다는 뜻인가? 여러 생각이 스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나오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체면을 위해 움직였던 걸까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 움직였던 걸까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물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 손은 늘 물에 젖어 있었고 제 등은 늘 부엌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소파에 기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열해 동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 장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나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예민해지지 말자고,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자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는 게 맞다고,
어른들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잖아.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연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그 말을 제 삶에 붙여왔던 것 같습니다. 맏며느리니까 당연하고 큰 집이니까 당연하고 내가 잘하니까 당연하다는 말들 속에서 저는 점점 제 생각을 잃어갔습니다. 올해 제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전을 부칠 생각만 해도 손목이 저려오는 것 같았고 고기를 삶을 생각만 해도 허리가 뻐근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열애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랑이 아니라 어쩌면 제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가족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쯤은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그게 정말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두려움이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사 날짜가 달력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걸 보며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올해는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이 두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조금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아직은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열애 동안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을 올해는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과연 이 집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사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늘 그랬지만 올해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힘들겠구나 정도였다면 올해는 왜 또 나지라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동안 힘든 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고단한 건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먼저 지치는 건 다르더군요. 누군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당신이 해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괜히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조용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저는 지난 열해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첫 제사 때 저는 전을 100장 넘게 부치다가 손목이 붓기도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큰 집 며느리는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어 보였지만 밤에 파스를 붙이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해에는 시동생네가 늦게 도착했는데 준비는 제가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형수 고생했네라고 말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또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해가 지나면서 제 역할은 굳어졌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그 구조는 단단해졌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제 마음이 먼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 목록을 적어보려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항상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랑이라고 믿었던 마음이 혹시 두려움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움받을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는 말을 들을까봐 참아왔던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생각을 모르는 듯 이번엔 과일 좀 더 좋은 걸로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회사 일이 많아서 힘들어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리요. 그 깨달음이 저를 더 지치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달력을 다시 보았습니다. 제사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동그라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기차 시간표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여러 시간을 비교했습니다. 아침 일찍 떠나는 기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사 준비가 한창일 시간, 제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부엌은 조용할 것이고 상은 차려지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는 당황할 것입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없어도 이 집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누군가 제 빈자리를 느끼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약 버튼을 누르기까지 오래 망설였습니다. 이 선택이 무책임한 건 아닌지, 가족을 배신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수없이 설득하고 또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열애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제가 단 하루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이 집이 무너진다면 그건 애초에 잘못 세워진 구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결국 예매를 완료했습니다. 화면에 예약 완료라는 글자가 뜨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이제는 피하지 않고 마주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사날 새벽 저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부엌불을 켜고 전을 부칠 준비를 하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기름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냄비에서 고기 삶는 김이 올라오고 저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날은 집이 고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숨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소파 위에 아무렇지 않게 놓인 남편의 재킷, 식탁 위에 정리되지 않은 신문, 싱크대에 놓인 컵 하나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공간이 늘 저를 붙잡아 두던 자리였다는 걸 그때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전날 미리 챙겨둔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제사 준비 목록을 다시 확인하고 빠진 게 없는지 점검했을 시간인데 저는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혹시 남편이 깨서 부엌으로 나왔다가 저를 찾지는 않을지, 전화가 오지는 않을지
잠깐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가방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만큼은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하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열애 동안 참아온 걸 하루 만에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그 질문들 사이로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열애 동안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힘들지 않니? 괜찮니? 같이 할까? 그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제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의 이름이 번갈아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후 남편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 없습니다. 제사는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보내고 나니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싸우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빠진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 무렵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어디야? 엄마 화났어. 지금 음식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당황했겠지요. 전을 부칠 사람도 나무를 묻힐 사람도 상을 차릴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얼굴들, 준비가 되지 않아 불안해하는 목소리들, 체면을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한숨까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열애 동안 저는 혼자 했어요. 올해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 이상은 쓰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이미 멀리 와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상이 차려지지 않는 게 그렇게 큰일이라면 그 상을 차려온 제 마음도 그만큼 큰일이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후가 되자 친척 단체방이 조용해졌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제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간단히 음식을 사와서 급히 치렀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집 왜 이러냐라고 했고 누군가는 며느리가 어디 갔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제 이름이 부엌이 아닌 자리에서 오르내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자리를 비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고 오래 걷지 못했던 길을 걸었습니다. 손목이 아프지 않은 하루, 허리가 저리지 않은 하루가 이렇게 낯설 줄 몰랐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지지 않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상 위에 저는 무엇을 올려두고 있었는지, 누구를 위해 차리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에서 내릴 때까지도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 어떤 얼굴로 저를 맞이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손을 모았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건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분명 어제 하루가 쉽지 않았겠지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평소 제사 다음 날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음식 냄새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설거지가 미처 끝나지 않은 채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한번 바라보시더니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사과를 해야 할까? 설명을 해야 할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 그런데 먼저 말을 꺼낸 건 남편이었습니다. 어제 왜 그런 거야? 그 목소리는 화가 난 것 같기도 했고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열애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시간이 함께 흘러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 번쯤은 당신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남편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엌 쪽을 한번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많이 속상해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상했겠지요. 체면이 구겨졌다고 느꼈을 겁니다. 친척들 앞에서 난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도 열애 동안 조금씩 속상했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보셨습니다. 표정에는 분노보다 당황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쯤은 제 마음도 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지길 바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제사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준비하는 방법, 미리 나누어 할 일, 외부 음식 도움을 받는 방법까지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저 혼자 하는 제사는 이제 못하겠어요. 그 말은 생각보다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싸우겠다는 말이 아니었고 떠나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자리를 찾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쉽게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럼 나눠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나오기까지 열해가 걸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을 업지 않아도 고함을 지르지 않아도 집을 떠나지 않아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서툴고 어색한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없으면 이 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있어도 제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요. 그날 저는 단지 집을 비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가 저를 다시 제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제사는 다시 지낼 겁니다. 다만 이제는 누군가의 당연함 위에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맏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제사는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상을 엎은 사람도 없었고 고함을 지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집을 비웠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열해의 시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은 얼마나 쉽게 쓰일까요?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의 시간을 얼마나 오래 붙잡아 둘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은 채 넘겨왔을까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으며 혹시 나 자신을 너무 오래 미뤄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해를 채운 뒤 하루를 비워볼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질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다치지 않는 하루 보내세요.